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동이 터오는 조선의 어느 대궐, 점잖기로 소문난 선비 귀돌의 마음이 온통 뒤숭숭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민이로고 이다지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들다니 하늘이 참으로 원망스럽도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마치 난생 처음으로 여인을 향한 흠모의 감정을 깨달은 사춘기 소년 같은 설렘이 묻어 있었지요. 이런 시간에 귀돌의 마음을 이리도 어지럽게 만든 장본인은 밥맛이 영 오르지 않아 찬모를 새로 드려야겠다며 귀돌의 아내가 근본에 친정 쪽에서 데리고 온 여종, 그 이름하여 춘례였습니다. 주인마님, 쇳내 소시적부터 안방마님네 계집종으로 있었던 춘례라 합니다요. 아무쪼록 앞으로 두 마님네를 성심껏 보필해보려 하니 이쁘게 봐주시면 만극하겠구만요. 처음 이 집안에 발을 들이며 무난 인사랍시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하는 춘례를 무심결에 흘끔 쳐다보았던 귀돌은 그만 이 춘례라는 여종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간 귀돌이 알고 지낸 여인이라고는 성미가 불같고 화끈하여 반평생 귀돌을 휘어잡은 채로 살아온 마누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지극히도 깊었던 여인이었지요. 귀돌은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려니 싶어 박색한 마누라였음에도 모난 부분을 보려 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귀돌 앞에 떡하니 춘례가 나타났으니 참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사실 귀돌에게는 이 춘례라는 여종에게 속절없이 빠져든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춘례의 외모가 자신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첫사랑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때는 아직 귀돌이 혼인하기 한참 전,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반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정도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창 고을 여기저기서 추수하느라 분주하던 움직임들이 마무리되자 고을의 유일한 서당의 훈장님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슬그머니 치부책을 펼쳐놓고 학동들의 학비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것이었어요. 귀돌아, 너는 잠시 남아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야 쓰겠구나. 20명 남짓한 학동들이 저마다 훈장에게 인사를 올리고는 우르르 서당을 나가는 사이 귀돌만 덩그러니 남아 훈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용건이야 이미 귀돌도 알고 있을 정도로 뻔한 일이었지요. 저기 훈장님, 저희 어머니께서 밤잠도 안 주무시고 삭바느질을 하시며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려 하고는 있사오나. 그 순간 땅땅 훈장이 제 장죽을 노쨉더리에 두드리며 재를 떨어내는 소리에 귀돌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닫고 말았습니다. 거참, 너희 어머니도 뭐랄까? 사람이 낯짝이 있지 그래. 벌써 이것이 몇 번째란 말이더냐? 아니 어찌 평인 출신 자제들도 다 내고 있는 학비를 너희 어머니만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훈장은 한참이나 귀돌에게 눈치를 준 뒤에나 귀돌에게 귀가하여도 좋다 허락하였어요. 훈장의 꾸지람을 한바탕 듣고 귀가하던 귀돌은 밀려드는 서러움에 담밖에서 목 놓아 실컷 울고는 우물에 들러 세수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책보따리를 집안에 던져넣은 귀돌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뒷산에 올랐지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리풀 잔뜩 긁어 모은 뒤 집으로 돌아와 그것들을 부엌의 아궁이 옆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불쏘시개를 구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동네 잔칫집 허드렛일을 해주고 싸온 남은 음식을 그렇게 가마솥에 집어넣고 장터바닥에서 주워온 시들시들한 배춧잎을 보태 양을 잔뜩 늘린 죽처럼 끓여서 어머니와 한 끼를 때웠습니다. 이튿날 서당을 갈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지 않던 귀돌을
의아하게 여긴 어머니가 연유를 물었고 결국 기돌은 학비를 내지 못해 혼장에게 한 소리 들었던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안타깝고도 슬픈 기색을 애써 숨긴 채 기돌을 감싸 안고 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얘야, 참으로 미안하구나. 이 애미가 어린 자식의 글 공부 하나 시켜주지 못하는 형편이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왈칵 목이 메었지만 기돌은 끝끝내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어머니가 슬퍼할까봐 더욱 씩씩하게 대답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마셔요. 그까짓 글 공부가 어디 인생의 전부겠습니까? 저는 끄떡도 없으니 슬퍼 마셔요. 결국 기돌은 학업을 포기하고는 어머니를 도와 돈을 벌기 위해 나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름뿐인 반가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쌀 한 톨 구해다 주지 않는 현실이었으니 기돌은 이참에 서당에 가 있던 시간까지도 돈을 버는데 쓰자고 다짐했어요. 그는 산에서 진흙을 잔뜩 퍼와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화덕을 만들었답니다. 석쇠 위에 가지런히 소리풀 깔고 그 위에는 고구마를 주르륵 얹어 놓았지요. 마른 소리패에 천천히 불을 지핀 뒤 장터 곳곳에 냄새가 퍼지도록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초심자의 행운인지 아니면 기돌의 싹싹함 때문인지 장사는 곧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법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창 소리패 불을 떼던 기돌의 앞으로 두 사람이 매는 조그만 가마가 들어섰지요. 가마는 복잡한 장터바닥을 지나다 말고 멀찍이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예. 아, 참말이십니까, 아씨? 예, 알겠습니다.요. 앞쪽의 가마꾼이 가마 속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기돌에게 걸어왔습니다. 보시오, 고구마 장수 양반. 내 군고구마 한 양어치만 좀 내어주시게나. 장터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 앳된 사내의 행색이 차마 반가의 자손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던지라 가마꾼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지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님을 알고 있던 기돌은 알겠노라 답하고는 불이 나게 고구마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가마의 창문이 빼꼼 열리며 10대살이나 먹은 듯한 여자아이가 매우 창백한 얼굴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꽤나 신기한 듯이 한참 동안이나 기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기돌은 어쩐지 창피함이 화학 밀려오기도 했거니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슬그머니 적개심 비슷한 감정도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가마꾼이 한눈을 파는 사이 군고구마 안쪽에 몰래 숯검댕을 이겨 넣었습니다. 기돌은 서당에 한창 다니며 공부하던 서책의 한 장을 푹 찢어서는 뜨거운 고구마를 감싸 내어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열흘쯤이 지난 다음 장날이었지요. 기돌이 장사를 하는 곳 앞쪽으로 또다시 일전에 그 가마가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기돌과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가마를 세웠답니다. 전에 그 가마꾼이 또다시 기돌에게 다가왔고 그와 동시에 슬그머니 가마 창이 열렸지요. 변함없이 창백한 피부의 여자아이가 얼굴을 살짝 내밀며 창피한 듯 기돌을 훔쳐보기 시작했어요. 병색이 완연하다 싶을 정도로 창백한 낯빛에 어쩐지 측은한 심정도 잃었던 기돌은 이번에는 군고구마에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꾼에게 고구마를 건네준 뒤 가마가 물러가자 기돌은 저도 모르게 부하가 치밀어 투덜거렸어요. 쳇! 참으로 팔자 한번 좋구먼. 저것이나 나나 씨는 반가의 핏줄을 똑같이 이어받았음에도 저 계집은 무슨 상팔자를 거머쥐었기에 저리도 가마를 타고 하인을 부리며 마치 재주 넘는 예인을 보듯 나를 바라보나 그래. 그렇게 기돌이 괜한 마음에 성을 낸 뒤로도 가마는 꼬박꼬박 기돌의 앞을 찾아와서는 가마꾼을 통해 매번 고구마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느덧 소설이 지나
바람을 타고 느껴지는 날씨가 한층 매서워졌습니다. 장날이 돌아와 귀돌이 부지런히 군고구마의 냄새를 피워대는데도 그 가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귀돌은 자신도 모르게 가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헬쑥하기 그지없는 가마 속에 그 소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날마다 기다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장날 마지막까지도 가마는 볼 수가 없었지요. 달포가 지난 그 다음 장날, 기다리는 가마는 오지 않고 가마를 끌던 가마꾼만이 혼자서 귀돌을 찾아왔습니다. 오래간만일세. 군고구마 새냥어치를 주시게나? 그리고 참, 우리 아씨가 날씨가 추워졌을 테니 이걸 자네한테 전해주라고 하더구먼. 우리 아씨가 며칠 밤을 새면서 손수 수편한 것이니 귀하게 사용하시게. 가마꾼이 귀돌에게 내민 것은 바로 얼기설기 짠 토수였습니다. 한참이나 그것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귀돌은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느낌을 애써 숨기며 말했어요. 감사하다 전해주시오. 그리고 고구마 값은 아니 받겠소이다. 하지만 가마꾼은 굳이 귀돌의 손에 생양을 쥐어주고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불이 나게 돌아가 버렸어요. 귀돌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벌렁벌렁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넋이 빠져있던 귀돌은 파장이 다가오자 토수를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자신의 품 깊숙이 넣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잠시나마 억하심정을 가졌던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이다지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였거늘. 귀돌은 토수를 꺼내 바라보며 얼굴을 붉게 물들였어요. 이런 귀돌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애석하게도 그 다음 장날, 그 다음의 장날도 가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오던 방향으로 얼굴을 고정해두고 목을 쑥 뺀 채 두리번거리던 귀돌은 이번에 가마가 오면 기필코 내가 손수 고구마를 싸들고는 가마 창 안으로 넣어줄 테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다시 찾아와 주었으면. 라고 중얼거리며 목이 빠져라 가마와 그 소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욱 흘러가게 되었고 그 다음 장날도 또 그 다음 장날도 역시나 가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창백한 낯빛에 그 여자아이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어도 귀돌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토수를 보노라면 도무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사병으로 번진 마음속에 간질거리는 감정이 어느덧 눈덩이처럼 몸집을 부풀려 어느 날의 꿈속에서는 무려 그 창백한 여자아이가 연지곤지의 족두리를 쓴 채 자신을 찾아와 밝게 웃는 모습까지 볼 지경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꼭 보고 싶구나.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귀돌이 연심을 무럭무럭 키워가는 동안 시간은 입춘을 훌쩍 지나 봄 기운이 완연히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흘에는 추위가 완벽하게 물러간 것은 아니었기에 아직 입김이 펄펄 나오고는 있었지만 나무에서는 푸릇푸릇한 새싹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장날이 다가왔고 장사에 나섰던 귀돌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예의 그 가마꾼을 발견한 것이지요. 몹시도 반가운 마음의 귀돌은 한 걸음에 달려가 그 가마꾼을 붙들어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내 그쪽에게 대포 한 턱을 내겠으니 걸음이 아니 중하시다면 저와 잠시 이야기나 나누시지요. 대관절 자네는 무구기에 나에게 대포를 낸다는 겐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일전에 그 군고구마 장수입니다. 귀돌이 품속에서 토수를 꺼내 보이자 그제야 가마꾼이 고개를 끄덕이며 귀돌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보니 낯이 있군 그래? 아무튼 이리 다시 본 것도 인연이니 어여가세나. 그렇게 귀돌은 가마꾼을 데리고 객잔으로 들어가 그를 대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잔을 나누며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니 이것을 어쩌면 좋을까요? 가마꾼으로부터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던 그 소녀는 고을에서 유명한 유지의 손녀로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무관으로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였으나 오랑캐가 쳐들어온 호란에 참전한 뒤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말았지요. 지아비의 유고를 받아든 그녀의 어머니 또한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몇 달을 버티고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은 소녀는 그 이후 심하게 열병을 앓은 뒤 다리를 절게 되었고 걸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압소사. 그래서 그렇게 가마를 타고 다닌 게였군요. 얼굴에도 병색이 완연해 보인다 싶었는데. 가마꾼의 이야기를 들은 기돌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그 소녀를 보며 팔자 운운하고 악담을 퍼부었던 것에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코끝이 찡해진 기돌이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가마꾼이 이어서 말했어요. 참으로 기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이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더욱 애잔한 것은 그런 우리 아씨에게 폐병까지 찾아왔다네. 그나마 바람이나 쇠로 장터에 거동하는 것조차 폐병이 심해져 못하게 되었지. 기돌의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졌어요. 그러더니 대설대 병세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모님을 따라 눈을 감았다네. 어휴, 불쌍한 우리 아씨. 이후로 대포를 나누던 가마꾼과 기돌은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기돌의 눈에서 굵직한 눈물이 연거푸 쏟아지며 그렇게 술잔이로 떨어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밝자 기돌은 아침부터 분주히 외출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마꾼에게 전해 들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옮겼지요. 고개를 한참이나 넘고 강 건너 춘설이 소복한 산속으로 당도하자 가마꾼의 말대로 3개의 묘가 드러났습니다. 2개의 오래되어 보이는 묘 옆으로 새로 만든 묘가 눈에 들어오자 기돌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돌은 준비해온 술호리병과 군고구마를 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 있기를 바라오. 잠깐이었으나 내 참으로 깊이 연모했소이다. 이승을 하직한 소녀의 묘 앞에 엎드린 기돌은 그렇게 자신의 첫사랑을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로 기돌은 부지런히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끝에 가세를 일으킬 정도로 살림이 나아지게 되었고 중매로 알게 된 지금의 아내와 어찌저찌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점차 살림이 나아져 이제는 번듯한 양반의 태가 나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즐거움 하나 없이 묵묵하게 나이를 먹으며 살고 있었지요. 바로 그러던 찰나 그 시절 자신의 첫사랑의 외모와 너무도 닮아있는 이 춘례가 등장한 것이었어요. 앳된 사내로 회춘한 듯한 마음에 기름을 붓기라도 한 듯 쉴 새 없이 기돌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녹아있는 애틋한 마음이 춘심으로 더해져 그만 상사병이 되자 이제 나의 눈만 감았다 하면 춘례의 개미처럼 움푹 들어간 허리춤에 그 눈빛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같은 춘기가 떠오르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못다 이룬 자신의 초연이 운명처럼 다가온 착각까지 이뤘습니다. 사정이 이리 되니 귀돌은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춘례가 부엌을 오가며 오만하게 무르익은 복숭아 같은 둔부를 요리조리 뽐낼 때 귀돌은 회춘이라도 한 듯 천지가 뒤흔들리며 자신이 이다지도 건강한 사내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 아무것도 모르던 쑥맥선비의 얼이 빠지고 그 뒤로는 혼마저 빠져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간은 원래 행사처럼 안방으로 넘어가 제 부인의 옷고름 매듭을 만지작대던 기돌이었으나 이 춘례라는 존재가 집으로 들어선 이후로는 안방을 향하는 발길을 아주 뚝 끊게 되었지요. 머릿속에 춘례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 들어차서는 도대체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그리도 무섭다더니만 느지막이 눈에 들어온 참모 춘례를 보고서는 팔자에도 없던 상사병이 나버린 것이지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래서는 아니 되거늘. 매일 입버릇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며 제 마음을 정돈해 보려던 귀돌이었지만 밤마다 춘례가 자릿길을 들고 귀돌의 침소로 들어와 그의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해맑게 웃어 보이면 귀돌의 다짐은 늘 물거품처럼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귀돌은 품에 숨겨둔 엽전 한 잎을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고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은근슬쩍 춘례의 얇은 손목이나 살짝 건드려 보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폭군 같던 제 부인의 눈을 피해 그 이상의 진도는 나갈 수도 없었고 귀돌의 작디 작은 배포로는 그럴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돌의 처가에서 긴급한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귀돌의 장모가 지병이 깊어져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전갈이었지요. 아내는 부랴부랴 처가로 떠날 채비를 하며 주인 어른끼니 잘 차려드리고 이부자리도 잘 봐드리거라. 내 너만 믿고 넘어가 보마. 라고 춘례에게 신신당부하고는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으로 넘어가는 와중에도 남편 걱정뿐인 아내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간 걸림돌 같던 아내가 집을 비울 건수를 잡아버린 귀돌의 심장은 알 수 없는 해방감과 기대감으로 쿵쿵 요동을 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대문을 나선 지 겨우 두어 숨도 뱉기 전에 귀돌의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여보. 가던 친정은 어쩌고 다시 돌아온 게요? 귀돌이 놀라 묻자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식사는 앞집에 부탁해 놓았습니다. 춘례는 내가 데려가겠어요.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참에 춘례도 고향집 한번 들러야지. 춘례야, 어서 채비하거라. 너도 함께 나서자꾸나. 내색은 못하지만 고향에 들를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돈 춘례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 금세 풀이 죽어 데친 시금치처럼 축 처져 버린 귀돌. 그렇게 아내가 춘례를 데리고 떠난 뒤 밀려오는 허탈감의 대낮부터 진탕 탁배기를 퍼마시다가 귀돌의 내리를 번개처럼 스치며 떠오르는 묘안이 있었으니 옳거니.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실행에 옮겨야 하겠구만. 내 더 이상 이리 고민만 하며 옹졸한 범부처럼 굴 수야 없지 않겠나. 라고 크게 외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단골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단골 의원 청생원에 도착하니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귀돌을 청생원의 주인장인 박 의원이 맞이하였지요. 아니, 이게 뉘십니까 그래? 이리도 급한 몰골로 얘까지 직접 어쩐 일이시오? 집에 누가 급한 이라도 생기신 겝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물음에 술이 거나하게 오른 귀돌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박 의원의 두 손을 부여잡고 울상이 된 채 통사정을 올렸지요. 이보시오, 박 의원.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시구랴. 내 이대로는 가슴이 터져나가든 내 몸이 터져나가든 둘 중 하나로 비명행사하기 일보 직전이외다. 그리고는 장황하게 춘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속에서 들끓고 있던 이야기를 모조리 꺼낸 귀돌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 한 가지 계략을 세워둔 것이 있소이다. 그 계획에 우리 박 의원께서 부디 힘을 보태 주시오. 단골 의원 좋다는 게 다 뭐겠소? 귀돌의 한 맺힌 사연을 잠자코 듣고 있던 박 의원이 수염을 만지작대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맹랑하게도 돌아가는 일이 되고 말았구려. 사연이 어찌되었든 뒤늦게 그런 진맛에 눈을 뜨는 것도 이거 축복이라면 축복이겠지만은 만에 하나 그런 사연으로 의원인 자가 거짓을 고하며 어울렸다는 악소문이라도 퍼진다면 우리 청생원은 영원히 문을 닫게 됩니다.
허니 그런 위험 부담을 질 수는 없음을 양해 바라겠소이다. 박 의원이 탐탁치 않아 하는 표정으로 완곡히 거절하자 귀돌은 그의 곁에 바짝 다가 앉으며 말했지요. 어허, 이보시오 박 의원. 악소문이 돌게 될 일이 무엇이 있소이까? 잘못될 리가 없는 일이라 하질 않소.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나거늘 내가 입을 다물면 그 누가 알아채겠소? 일이 뜻대로 잘 풀려 이 몸의 소원을 성취하게 도와만 주신다면 박 의원께 통 크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시오. 간절한 표정으로 읍소하는 귀돌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 의원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알겠습니다. 다만 약조하신 것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허면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게 귀돌과 박 의원의 은밀한 밀담이 오간 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귀돌의 부인이 춘례를 데리고 고향에서 돌아오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귀돌이 각혈을 하며 앞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물론 청생원에서 박 의원의 도움을 받아 따로 구해놓았던 돼지의 피를 쓴 것이었지요. 애구머니? 아니, 여보!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귀돌이 쓰러지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는 사색이 되어 귀돌을 부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돌은 눈이 뒤집힌 채로 사지를 덜덜 떨고 있으니 너무도 놀란 아내가 허둥대는 목소리로 춘례를 부르며 소리쳤지요. 춘례야! 큰일 났다! 청생원에 가서 박 의원님을 모셔오거라! 얼른! 안절부절하던 차에 겨우 정신을 차린 춘례가 한 걸음에 달려가 청생원에서 박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춘례의 안내를 받으며 불이 나게 들어온 박 의원은 미리 짜둔 대로 귀돌을 진맥하는 척 이리저리 손을 대어보고 눈꺼풀을 까디집는 신용도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은 박 의원이 중얼거렸어요. 진맥을 해보니 이거 큰일입니다. 아무래도 고비가 찾아온 듯하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하겠소. 일단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박 의원은 수심 깊은 표정을 유지하며 사태가 좋지 못하다는 암시를 주기에 이르렀고 그 말을 들은 귀돌의 부인은 귀돌을 덥석 끌어안고 말 그대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성통곡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이대로 남편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발 방도가 있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뭐든 따르겠습니다, 의원님. 그녀의 말에 박 의원은 입맛을 쓰게 다시는 신용을 하더니 수염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속여먹고 있다는 자괴감이 박 의원의 속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기에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동작이었지요.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 봄직한 방법이 있기는 있소만 이 환약을 섭취하고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현재 생원 어른의 온몸에 기라는 기는 전부 빠져있는 상태이오니 그렇게 기력을 보충한다면 필시 차도가 보일 것이오. 일단은 그 수밖에는 없는 듯합니다. 기라니요? 그것이 몽땅 빠져 내 지아비가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허면 어찌하여야 남편의 몸에 그 부족하다는 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돌의 아내가 묻자 박 의원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깊게 토했습니다. 기를 보양해 줄 처자가 한 명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의서와 의술이 시사하는 바는 그러하오나 내 생각에 그것도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요. 그 방도가 생원 어른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안 서는 데다 글쎄 이러한 시각에 기가 차고 넘치는 생판남인 처자를 대체 어디서 구해오며 설령 구한다 하더라도 그 처자가 이러한 일에 응할지도 모르는 것이라. 박 의원이 귀돌의 뜻대로 미리 짜둔 허풍을 근심 깊은 얼굴로 중얼거리자 귀돌의 부인이 꽥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금 그런 사사로운 것을 가리게 생겼답니까?
이리 한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말고 후다닥 도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박 의원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만 우리에게는 출례가 있었잖아요. 출례라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효험을 보일 만한 길을 가지고 있답니까? 어서 출례를 진맥해 주셔요. 돌아가는 상황이 어리둥절하여 멀뚱히 눈치만 보고 있는 출례의 손을 잡아끈 귀돌의 부인이 박 의원을 재차 재촉하며 다급하게 굴자 눈을 감고 자빠져 있던 귀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 의원과 결탁하여 한바탕 판을 벌인 소동이 제가 노린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요. 이윽고 박 의원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모두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 되든 안 되든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려. 이복에 출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니 부탁 좀 함세. 도와주시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진한 출례는 주변의 기세에 잔뜩 기가 눌려 우물쭈물거리며 답했답니다. 쇳내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러진 주인 마님을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해봐야지요. 암요? 출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박 의원은 준비한 대사들을 술술 읊기 시작했어요. 일단 일이 허해진 생원 어른의 길을 보양하려면 단전과 단전을 맞대어 음에서 양으로 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출례의 단전을 생원 어른의 단전과 맞추어야 한다는 소리지요. 기가 흐르는 통로는 방해받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기에 서로의 의복은 모두 제거해 두는 것이 타당하오. 그리고는 박 의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다 죽어가는 흉내를 내고 있던 귀돌의 입을 벌리고는 조그마한 환약을 한 움큼 집어 그에게 먹였습니다. 아니, 의원님. 그 환약은 무엇입니까? 이는 음양보력환이라 불리는 약재입니다. 기가 허해져 죽어가는 자에게 원기를 보양하고 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혹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값비싼 물건이지요. 그리하여 귀돌의 기력 보강에 모든 준비를 끝마치게 되자 박 의원과 귀돌의 부인은 건넌방으로 넘어가 초조한 마음을 품고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야음이 무르익은 기나긴 밤에 귀돌과 출례는 그렇게 단전을 맞대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승천하는 이무기처럼 맞물려 단단한 돌덩어리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음양이 보합되는 통로를 통해 그렇게 역사적인 거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리하여 동창이 붉게 밝아왔을 때 출례가 잔뜩 붉어진 낯을 가리며 쭈뼛쭈뼛 나오더니 수줍음이 잔뜩 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방마님. 밤새 의원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이것저것을 다 하였더니 주인어른께서 벌떡 살아나셨지 뭡니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귀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한 걸음에 뛰어들어가 귀돌을 붙잡고는 펑펑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허허, 이거 일이 아주 잘 풀렸구려. 하늘이 도운 게지. 그럼 생원 어른도 쾌차하셨으니 나는 그만 돌아가 보겠소이다. 박 의원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귀돌의 아내에게 융숭한 대접과 감사 인사를 받으며 그렇게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귀돌의 얼굴에는 때깔 좋은 광채가 번들번들한 것이 이유 모를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어이고, 사경을 헤매다 돌아오니 세상이 참으로 밝구만. 여보, 그리고 출례야. 내 두 사람에게 아주 큰 빚을 졌구만 그래. 참으로 고맙소들. 귀돌은 그 옛날 자신이 이루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두었던 첫사랑을 닮은 여인과 질펀한 음양보합을 이룬 뒤 무기력하던 사람이 완전 달라져 있었지요. 그렇게 귀돌에게 죽음을 극복한 경사가 찾아온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박 의원이 청생원에서 목을 빼며 기다려도 도무지 귀돌 쪽에서 연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얼토당토하는 망측한 연극에 어울려줬더니만 그게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어찌 이리 소식이 없는 게야? 며칠이 지난 후 저녁 나절, 기다림에 지친 박 의원이 귀도를 찾아 그의 집으로 방문하자 아내에게도 기력을 보충하는 행위라고 실컷 둘러놓았겠다. 아예 본격적으로 출례와 단전을 맞대며 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귀돌이 마침 일을 마치고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박 의원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돌은 희죽거리며 애써 과장된 몸짓으로 박 의원을 환영하는 기색을 보이고는 출례를 시켜 푸짐하게 술상을 내오라 일렀습니다. 이거 아까도 보아하니 출례라는 여종과 아주 즐겁기 그지없는 각종 기회들을 뽐내다가 나오시는 듯한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물심양면 도와준 저의 노고를 잊으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허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드십시다. 그리하여 차려진 술상을 앞에 두고 두 사람은 거나하게 술잔을 나누고는 박 의원에게 곧 보은을 하겠노라 약조한 뒤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런 뒤로도 얼렁뚱땅 시간은 흘러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크게 보답하겠다던 귀돌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그 총극을 받아준 내게 이리 철면피로 나오시겠다. 그야말로 화가 단단히 뻗친 박 의원이 당장 귀돌의 집으로 당도하여 사랑방에 들이닥치자 귀돌은 이미 볼장 다 보았다는 식으로 능글맞게 나오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생원 어른. 일이 잘 성사되었으니 이제 약조하신 대로. 아니, 약조라니요? 그래서 한 달 전 우리 집에서 술상을 거나하게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살려주신 은덕을 기려 크게 베풀지 않았는지요? 아주 진귀한 안주로 대접한 기억이 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뭐라 굽쇼? 그것으로 입을 닫겠다, 이 말입니까? 이럴 수가. 출례와 단전을 맞댄 이후 큰일이라도 치루냥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귀돌의 철면피에 박 의원은 부득부득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귀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진실에 대한 소문이라도 동네방네 떠들어 버린다면 귀돌이야 겨우 얼굴에 먹칠만 하는 정도로 창피만 받으면야 끝나는 일이었지만 병환을 꾸며 새파란 여종과 밤을 지새우게 만든 것도 모자라 그 일을 동조하고 그의 아내마저 속여버린 일은 고을의 의원으로 오랜 기간 명맥을 유지하며 평판을 쌓아온 자신의 명성을 끝장내기 딱 좋은 것이었습니다. 귀돌도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는 달리 뒷간에서 나올 때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리 강짜를 부리고 있었던 게지요. 박 의원은 헛기침을 몇 번 던진 뒤 사랑방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주 잘 알겠소. 보시오, 생원 어른. 그날 밤에 그대가 먹은 환약이 무엇인지는 아시오? 음양보력환이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내먹여드렸던 환약 말이오. 그딴 걸 낸들 어찌 알겠나? 쓸데없는 요설 늘어놓지 마시고 볼일 끝났으면 이만 돌아가시게나. 관심 없다는 듯 귀돌이 오만하게 고함을 치며 박 의원을 쫓아내자 박 의원이 미소를 머금으며 답해 주었답니다. 그거 사실은 약에 쓰려면 없다는 견분으로 만든 환약 이외다. 넘길 때의 맛이 텁텁한 것이 아주 그렸을 텐데 몰랐소? 뭐시라? 개똥으로 조제한 환약을 내게 먹였다는 말인가 지금? 그렇소이다. 그대가 만약 나와의 약조를 어기고 온 고을에 내가 그대를 도왔음을 떠벌리기라도 하면 곤란하기에 입막음을 대비해 만들어둔 문안을 먹여둔 것이지. 어디 입이라도 뻥끗해 보시오. 고을 전체에 당신이 견분으로 만든 환약을 아주 개눈 감추듯 맛있게 먹었다고 맛소문을 내드리리다. 박 의원은 껄껄 웃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렸고 귀돌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기어나와 헛구역질을 하며 그날 먹은 모든 것을 다 개원에게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돌에게는 꾀병이 아닌 새로운 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달포쯤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귀돌의 집에서 때 아닌 곡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동네에서 지나가는 개만 보아도 구역질을 멈추지 못하더니 이내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린 귀돌이
나날이 병색이 짙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식음을 전폐한 채 낯빛만 새파랗게 질려가는 남편을 본 귀돌의 부인이 박 의원을 찾아가 진맥을 부탁해 보았지만 박 의원은 냉랭하게 딱 잘라 거절할 뿐이었습니다. 예햄, 그 병에는 약이 없소이다. 아니, 의원님, 진맥도 해보지 않으시고 어찌 그리 말씀을 하시는 geb니까? 한번 보아주기라도 하셔야지요. 보아야만 아는 병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이는 병도 있다오. 아마도 귀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그리하여 밀려드는 토끼를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던 귀돌은 결국 자신의 꾀를 자신이 이겨내지도 못하고 더욱 식욕을 잃어버린 채 그 애를 넘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변을 치르고 말았으니 어떤 의미로는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애틋한 첫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이제서야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영문을 모르는 귀돌의 처와 출래만이 눈을 감은 귀돌을 붙잡고 굵은 눈물을 흩뿌리며 목 놓아 통곡하였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